새벽 5시 경북 봉화군 산비탈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김옥분이 눈을 떴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오늘은 손자 박재훈을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김옥분은 끙끙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젯밤부터 우려둔 소갈비를 꺼냈죠. 한 달 생활비 중 절반을 쓴 그 갈비였습니다. 갈비를 보며 김옥분은 지난주 일을 떠올렸어요. 동네 정육점 사장이 말했었죠. 할머니, 이 갈비값이 10만 원인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김옥분은 주저하지 않고 돈을 냈습니다. 그 돈은 논밭에서 나온 감자를 팔아서 모은 것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허리 굽혀가며 캔 감자들이었죠. 재훈이는 계란이랑 단무지보다 우엉을 더 좋아했지. 김옥분은 중얼거리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나와도 우엉조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 김이 터져도 상관없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맛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손목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우엉을 조릴 때 너무 힘을 줘서 그런 거였어요. 85살의 손목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죠. 아이고, 이 늙은 것이. 김옥분은 손목을 주무르며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10줄까지 말았어요. 재훈이가 얼마나 먹을지 몰라서 넉넉하게 준비한 거였죠.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김옥분은 국물까지 정성스럽게 졸여가며 땀을 훔쳤죠. 여름 더위에 아궁이 앞은 더욱 뜨거웠거든요. 어머, 국물이 너무 짜네. 김옥분은 갈비찜을 맛보며 물을 더 넣었습니다. 재훈이가 짠 걸 못 먹는다고 했었거든요. 군대 음식이 짜서 힘들다고 전화해서 말했었어요. 그때 옆집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은 창문을 열어봤죠. 우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우한테서 편지라도 왔나? 하지만 우편 배달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김옥분은 조금 실망했어요. 아들 박정우는 요즘 연락이 뜸했거든요. 정우는 뭐 허구한 날 바쁘다 하고. 아들 박정우 이야기가 나오자 김옥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정작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김옥분은 벽에 걸린 정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었죠. 어깨에 별이 4개나 달려 있었어요. 내가 소 팔아서 육사 보냈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정우가 육사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등록금이 문제였죠. 김옥분은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았어요. 소야, 미안하다. 우리 정우 공부시키려고 그래. 소를 팔던 날 김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는 남편이 아끼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괜찮다. 난 이렇게라도 산다. 김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갈비찜에 집중했습니다. 갈비찜을 작은 밀폐 용기에 담고 식은 김밥을 찢어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어요. 그 보자기를 보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죠. 분아, 이 보자기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소중히 써라. 이제 그 보자기는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여러 번 기워가며 쓰고 있었어요. 새 보자기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모시저고리를 매만졌습니다.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로 빤 저고리는 색이 발해 있었죠. 그 위에 남편이 입던 조끼를 걸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옷을 이렇게 입어서.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렇게 된 거였죠.
임종 때 남편이 말했었어요. 분아, 정우랑 재훈이 잘 부탁해. 김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끼를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손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 김옥부는 작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지만 최대한 단정히 정리했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피처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사준 건 아니었어요. 동네 이장이 중고로 구해준 것이었죠. 할머니, 이거라도 있어야 연락할 수 있잖아요. 이장이 그렇게 말하며 건네줬던 폰이었습니다. 통화료가 아까워서 웬만하면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챙겼어요. 자, 이제 출발하자. 김옥부는 찢어진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며 뒤돌아봤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죠. 산비탈 흙길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버스 정류장을 향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보자기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죠. 김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자 보러 가요. 김옥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인 손자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충남 논산에 위치한 기계화 보병사단 정문 앞 김옥부는 3시간을 버스에서 보낸 후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죠. 그 앞에는 총을 든 경계병들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재훈이가 있는 곳이구나. 김옥부는 보자기를 더욱 꼭 안고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면회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면회소 입구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부모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버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은 모두 비닐봉지나 예쁜 상자에 음식을 담아왔어요. 김옥부는 자신의 찢어진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새어나와 보자기에 얼룩이 생겼더군요. 급하게 손으로 닦아봤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분, 면회 접수를 담당하는 이병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옥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면회 신청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김옥부는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상태였죠. 이병은 신분증을 받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낡았는데. 네, 진짜입니다. 면회자 성함은 박재훈 이병입니다. 관계는 할머니입니다. 이병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박재훈 이병 할머니로 등록된 분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친할머니인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요? 김옥부는 당황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저 할머니니까 당연히 면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류는 없는데 제가 정말 할머니예요. 서류 없으면 면회 안 돼요. 그리고 이병은 김옥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병사에게 속삭였어요. 야,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맞네. 옷차림도 그렇고. 김옥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친할머니예요. 할머니, 여기 구걸하러 오셨어요? 이병의 말에 김옥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걸이라니요. 자신은 그저 손자를 보러 온 것뿐인데 구걸이 아니에요. 손자 면회 왔어요. 그럼 뭐 가져오셨어요? 보여주세요. 김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확 퍼졌어요.
하지만 용기가 눅눅해져서 모양이 이상했고 김밥도 눌려서 볼품없었죠. 이게 뭐예요? 음식 쓰레기? 아니에요. 갈비찜이랑 김밥이에요. 이런 걸 누가 먹어요? 걔도 안 먹겠는데. 주변에서 다른 면회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 면회소 뒤편에서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이영철 대령이었죠. 무슨 소란이야? 대령님, 이 할머니가 면회 신청하는데 서류도 없고 이상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김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거지 같은 복장으로 면회를 와? 누가 신원 보증해? 대령님, 제가 정말 박재훈 이병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증명해봐. 서류는? 서류는 없지만 서류도 없이 어떻게 증명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영철 대령은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쫓아내. 이런 사람 들어오면 부대 이미지만 나빠져. 네, 대령님. 병사들이 김옥분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김옥분은 뒤로 밀려나며 흙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보자기가 풀리면서 갈비찜 용기가 굴러갔죠. 아, 갈비찜이. 김옥부는 급하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국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이 흙과 섞여버렸죠.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구걸이 아니라고요. 김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구경거리가 되었죠. 저기 저 할머니 봐. 완전 이상해. 맞아. 옷차림도 그렇고. 김옥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아들 정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잘 안 보였지만 간신히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정우야. 전화가 연결되자 김옥부는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정우야, 나 그냥 집에 간다. 너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김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김밥 같은 거 치우라니까요. 걔도 안 먹을 거 왜 가져와요?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옥부는 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군부대 앞이야. 재훈이 보러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옥부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보자기를 껴안고 있었어요. 갈비찜은 이미 망가져 버렸고 김밥도 눌려서 모양이 이상했죠. 하지만 김옥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청와대 근처에서 한 남자가 헬기를 띄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서울 청와대 인근 국방부 작전실 육군참모총장 박정우는 방금 전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북한 군사동향 브리핑이 끝난 직후였죠.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장님, 다음 일정은 오후 3시 합참회의입니다. 보좌관 김중령이 스케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를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회의가 연달아 있어서 통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여보세요, 엄마. 정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박정우는 걸음을 멈췄죠.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야, 나 그냥 집에 간다. 너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정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재훈이 보러 왔는데 나 같은 늙은이는 안 된다고. 엄마, 지금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군부대 앞이야. 재훈이 보러 왔는데 면회를 못 시켜준다고. 박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아줌마 김밥 같은 거 냄새 나니까 치우라니까요. 개새끼도 안 먹을 거 왜 가져와요?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박정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걸하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군부대에서 말입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박정우는 전화를 끊고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김중령. 네, 대장님. 블랙호크, 지금 당장 띄워. 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충남 논산 기계와 보병사단. 지금 즉시. 김중령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우의 표정을 보니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복이 들어있는 검은 가방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사복으로 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가방을 열자 정복이 보였습니다. 어깨에 별 4개가 달린 그 정복을 보며 박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육사에 보내기 위해 소를 파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죠. 정우야, 걱정 마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집에서 기르던 소를 팔았어요. 그 소는 아버지가 아끼던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엄마, 소를 팔면 농사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 손으로라도 할 수 있어. 너 공부가 더 중요하다. 박정우는 그때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성공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정우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육사에서도 수석을 했고 임관 후에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별 4개를 달 수 있었던 거예요. 박정우는 정복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별을 단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어머니의 희생과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대장님, 헬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김중령이 보고했습니다. 박정우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헬기장으로 향하면서 박정우는 부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논산 기계와 보병사단, 그곳의 지휘관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어요. 김중령, 논산 기계와 보병사단장이 누구지? 강준장입니다. 그리고 사단 참모장은 이영철 대령이고요. 이영철 대령. 박정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진급심사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인상은 아니었죠.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에서 충남까지는 헬기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닌지 반성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드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박정우는 어머니가 혼자 논밭을 가꾸며
사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혼자 모든 걸 해내시는 어머니였어요. 헬기가 논산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기계와 보병사단이 보였어요. 박정우는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단 본부 헬기장에 착륙. 네, 대장님. 헬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부대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참모총장의 정격 방문이었거든요. 박정우는 헬기에서 내리면서 검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 4개가 달린 정복이 들어 있었어요. 이영철 대령, 지금 어디 있지? 박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을 찾을 시간이었어요. 부대 안에서는 아직도 김옥분이 면회소 앞에서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쏟아진 자리에서 말이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예정이었어요. 하늘에서 별 4개가 내려왔으니까요. 논산 기계와 보병사단 본부 헬기장에 블랙호크가 착륙하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든 간부들이 당황했거든요. 박정우는 헬기에서 내리면서 검은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 준장이 급하게 달려와 경례를 했습니다. 박정우는 경례를 받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강 준장, 이영철 대령은 어디 있습니까? 이영철 대령은 지금 면회소 쪽에 있을 겁니다. 면회소요? 박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거든요. 네, 면회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면회소로 가겠습니다. 강 준장은 당황했습니다. 참모총장이 갑자기 와서 면회소를 보겠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이유는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른 걸음으로 면회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면회소에 도착하자 여전히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김옥부는 아직도 흙바닥에 앉아 있었고 이영철 대령은 병사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빨리 내보내. 다른 면회객들한테 민폐야. 네, 대령님. 병사들이 김옥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우가 나타났어요. 이영철 대령. 박정우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뒤돌아보며 놀랐어요. 참모총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아, 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영철 대령은 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김옥분을 바라봤죠. 어머니는 여전히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보자기를 안고 있었고 갈비찜이 쏟아진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박정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참모총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소용인지 허탈했어요. 이영철 대령,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 그게 신원불명의 노인이 면회를 요구해서 정중히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신원불명이요? 박정우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김옥부는 아들을 알아보고 놀랐어요. 정우야? 내가 왜 여기에? 엄마, 괜찮으세요? 박정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갈비찜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뭡니까, 엄마? 갈비찜이야. 재훈이 주려고 했는데. 김옥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갈비찜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냄새였죠. 박정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이영철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영철 대령,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신원 확인이요? 박정우는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별 4개가 달린 정복을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별들에 집중됐죠. 이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면회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네, 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박정우는 정복을 들고 이영철 대령 앞에 섰습니다. 별 4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럼 혹시 박재훈 이병희,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손자고요. 이영철 대령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참모 총장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걸 말이죠. 박정우는 다시 어머니께 다가가 쏟아진 갈비찜을 보았습니다. 용기가 깨져서 국물이 흙과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만드시느라 힘드셨죠? 괜찮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김옥부는 여전히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갈비찜 용기를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한 달 생활비 중 절반을 쓰셨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만든 음식을. 박정우는 이영철 대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걔도 안 먹을 거라고 하셨다죠? 대장님,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대장님의 어머님인 줄 몰랐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영철 대령. 네. 누구의 어머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어르신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영철 대령은 당신의 어머니께도 이렇게 대하십니까? 박정우는 찢어진 보자기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 보자기를 보십시오. 몇십 년 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소중히 쓰셨을까요? 대장님, 그리고 이 갈비찜 85살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겁니다. 박정우는 김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농사 짓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이 손으로 소 팔아서 저를 육사에 보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참모 총장의 과거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군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박정우는 별 4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더 큰 사람이요.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였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군대를 만들어놨네요. 박정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런 군대라면 이미 무너진 겁니다. 김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괜찮다. 나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박정우는 일어서서 이영철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철 대령,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네. 군인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입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박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서서 이영철 대령을 내려다봤어요. 대장님의 어머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옥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영철 대령, 만약 이분이 제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분의 어머니라면 괜찮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박정우는 쏟아진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85살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음식을 걔도 안 먹을 거라고 하는 게
군인다운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우는 강 준장을 불렀습니다. 강 준장. 네, 대장님. 지금 즉시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헌병대요? 강 준장이 당황했습니다. 헌병대가 오면 정식 조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헌병 법무관을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 준장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다시 이영철 대령을 바라봤어요. 이영철 대령, 군인의 기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과 의무입니다. 틀렸습니다. 박정우는 기목분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옷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군인의 기본 덕목은 정의입니다. 정의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박정우는 면회소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영철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지프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검은 지프차 여러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죠. 지프차에서 내린 사람은 헌병 법무관 장미 중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우에게 경례를 하며 다가왔어요. 참모총장님, 헌병 법무관 장미 중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중령. 박정우는 경례를 받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면회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장미 중령은 이영철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목분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혹시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박정우의 대답에 장미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했거든요. 이영철 대령,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요? 네, 불명예 면회 거부, 인권 침해, 상관 모욕 등이 혐의입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혐의들은 군인으로서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대의 다른 간부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미의 중령은 주변의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업무에 관여한 모든 인원이 대상입니다. 면회소에 있던 병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재훈 이병이었어요. 할머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거였죠. 할머니. 박재훈은 김옥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김옥분은 손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박재훈은 쏟아진 갈비찜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을지 알았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갈비찜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할머니. 박재훈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야? 제 아버지가 참모총장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고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동안 박재훈을 함부로 대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정우는 아들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이리 와. 네, 아버지. 박재훈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박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대 생활은 어떠냐? 좋습니다. 정말로? 박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그게. 박재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데? 고참들이. 가끔.
박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장중령. 네, 대장님. 이 부대의 병영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미 중령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였어요. 특히 신병 교육과 선후임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정우는 김옥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면회 제대로 하시죠. 괜찮다, 정우야. 그냥 집에 가자. 안 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면회 못하고 가시면 안 되죠. 박재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야. 김옥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김옥분의 말에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씨가 이렇게 넓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조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기와 정의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헌병 법무관 장미의 중령이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면회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박정우는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면회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김옥부는 여전히 찢어진 보자기를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갈비찜은 어떻게 하죠? 박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갈비찜이 쏟아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괜찮다, 재훈아. 김밥이라도 있잖아. 김옥부는 보자기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조금 눌려 있었지만 먹을 만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지. 김옥부는 김밥을 하나씩 떼어서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박재훈은 한 입 베어물며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이야?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옥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박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이런 따뜻한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김밥 저도 하나 주세요. 정우도 먹을래? 김옥부는 기뻐하며 아들에게도 김밥을 주었습니다. 박정우는 한 입 베어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이 맛이야. 어릴 때 도시락으로 싸주시던 그 맛. 기억하고 있구나. 어떻게 잊겠어요.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김밥을 먹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중령은 이영철 대령을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면담을 시작했어요. 이영철 대령,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면회 신청을 하신 분의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장미의 중령의 질문에 이영철 대령은 말이 막혔습니다. 걔도 안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미의 중령은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이영철 대령의 모든 발언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 같은 복장이라고도 하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령, 당신은 군 간부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철 대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면회실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군대 생활 정말 괜찮니? 김옥분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재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해도 돼. 할머니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잖아. 사실, 조금 힘들어요. 박재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힘든데? 고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를. 박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옥부는 이해했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박정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재훈아,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아버지.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의 중령이 다른 간부들을 조사하고 있는 소리였어요. 김 상사, 당신도 오늘 면회 업무에 참여했죠? 네, 중령님. 그때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김 상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증인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장미의 중령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령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대령님 지시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영철 대령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박정우는 면회실에서 나와 장미의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대장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문제요? 네, 면회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대 전체의 문화 문제였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영철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간부들도 징계 조치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정우는 강 준장을 불렀습니다. 강 준장, 지금부터 이영철 대령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네, 대장님. 그리고 면회 업무 담당자들도 전면 교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우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면회실로 돌아온 박정우는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옥부는 여전히 박재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면회는 충분히 하셨어요? 응, 재훈이 얼굴 봤으니까 됐다. 그럼 이제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이 어디까지인데? 나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어요. 박정우는 어머니를 혼자 버스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재훈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김옥분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가족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이영철 대령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하루 이 부대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정우는 어머니를 헬기에 모시고 경북 봉화로 향했습니다. 김옥부는 헬기를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정우야, 이렇게 높이 올라와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엄마. 안전해요. 하지만 헬기에 오르기 직전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철 대령이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박정우 앞에 섰죠. 대장님. 박정우는 돌아봤습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영철 대령?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철 대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옥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옥분은 당황했습니다. 대령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일어나세요. 뭘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영철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님의 정성을, 그 마음을 제가 짓밟았습니다. 박정우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 판단하고 있었어요. 대장님, 저는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계급장을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가 막았어요. 그만하십시오. 대장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을 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박정우는 이영철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이영철 대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옥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했거든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요. 일어나세요. 박정우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헬기로 향했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그들이 떠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김옥분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헬기 안에서 박정우는 오늘 일어난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자신이 별 4개를 단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엄마, 제가 언제부터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였나? 텔레비전에서 군인들 나오는 걸 보고 멋있다고 했지. 김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했더라? 군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김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맞다. 그렇게 말했지. 더 큰 사람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였어요. 그래, 너 잘 알고 있구나. 김옥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1시간 후 헬기는 봉화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박정우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헬기에서 내렸어요. 고향의 공기가 느껴졌죠. 정우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 박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산비탈 흘길이 익숙했어요.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그 길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김옥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우야, 배고프지? 뭐 해줄까?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김옥분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갈비찜 재료로 대부분 쓰고 난 후였거든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엄마. 박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김옥분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들이 와서 자신이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정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집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자신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육사 졸업사진, 진급 때마다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 수 있었죠.
엄마, 이 사진들 언제 인화하셨어요? 아, 그거 동네 사진관에서 뽑아달라고 했지. 김옥부는 라면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다.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했던 거야. 박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느꼈거든요. 라면이 끓는 동안 김옥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야, 오늘 일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라.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김옥분의 말에 박정우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까지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지.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넓으셨구나.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 화내기도 힘들어. 김옥부는 웃으며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계란도 하나 올려줬어요. 자, 먹어봐. 박정우는 라면을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래, 라면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박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이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박정우는 어머니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바쁜데 괜찮겠어? 바쁘다고 어머니를 못 보면 안 되죠. 박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을 겪고 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엄마, 서울로 오시는 건 어때요? 서울? 나 같은 늙은이가 서울에서 뭘 해?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김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김옥부는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묻힌 곳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네요. 도시에서는 안 보이지? 네, 안 보여요. 여기서는 매일 봐. 특히 저기 별 4개가 제일 밝아. 김옥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박정우도 따라 바라봤어요. 별 4개요? 응, 저기 봐. 나란히 있는 거. 박정우는 별들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도 별이 4개 있었거든요. 엄마, 저 별들이 뭔가 특별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치 우리 가족 같아서. 김옥분의 말에 박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날 밤 박정우는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보내는 밤이었어요. 별들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방을 비추고 있었죠.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박정우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며칠 후 박정우는 사복 차림으로 다시 경북 봉화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김옥부는 마당에서 감자를 까고 있었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바빴어요. 박정우가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우야? 또 왔어? 네, 엄마. 자주 오겠다고 했잖아요. 박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김밥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김밥이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김옥부는 보자기를 풀어보며 웃었습니다. 김밥이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이상했어요. 아이고, 이게 김밥이야? 맛없나요? 맛없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좀
김옥부는 웃음을 참으며 김밥을 하나 먹어봤습니다. 짠맛이 강했어요. 갈비찜은 너무 짜서 못 먹겠던데요. 박정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옥부는 피식 웃었어요. 너도 늙었나 보다 짠 거 못 먹는 거 보니 엄마도 제 김밥 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만든 거니까 맛있어. 김옥부는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었거든요. 박정우는 어머니가 까던 감자를 받아서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작업이었어요. 엄마, 감자 농사는 잘 됐어요? 그럭저럭해.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좀 힘들었지.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평생 해온 일인데. 김옥부는 감자를 까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걸 느꼈어요. 엄마, 손 많이 아프시죠? 이 정도야 뭐. 김옥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병원은 다니세요? 병원이 뭐가 필요해?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야. 박정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걸 참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서울에 병원 좋은 데 많은데. 또 그 소리야? 나는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김옥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동네 병원이라도 다니세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 엄마,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안 돼. 너도 쓸 데가 많을 텐데. 김옥부는 아들이 돈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이었어요. 박정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엄마, 그럼 제가 동네 병원에 미리 말해 놓을게요.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그런 건 괜찮겠니? 물론이죠. 제가 다 알아볼게요. 김옥부는 아들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별 4개나 달고 있는 높은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요. 감자 까기가 끝나자 김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정우야, 저녁 먹고 가야지.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안 돼. 내가 할게. 박정우는 어머니를 도우며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어요. 엄마, 옛날에 저 어릴 때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그때 기억하니? 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된장찌개 끓여주셨잖아요. 그땐 반찬이 별로 없었는데도 잘 먹었지. 김옥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박정우는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부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 네, 면회 규정도 바뀌고 교육도 새로 하고 있어요. 박정우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어떻게 됐어? 좌천됐어요. 하지만 군대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겠다. 김옥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어머니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엄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 화내봤자 내 몸만 아파.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김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만났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둘은 다시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었어요. 엄마, 어제 말씀하신 별 4개 어디 있어요? 저기 봐. 김옥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박정우는 따라 바라봤어요. 정말 밝네요. 응, 매일 밤 저 별들을 봐. 특별한 것 같아서. 왜 특별해 보이세요? 글쎄, 마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 같아서. 김옥분의 말에 박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있는 별 4개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나 별 4개 달아도 엄마 얼굴만 보면 울컥해요. 박정우는 갑자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옥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소중해서. 박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어요. 정우야. 김옥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85살의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가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됐어. 앞으로도 자주 와. 네, 꼭 올게요. 박정우는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주 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저 별들이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옥분과 박정우는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별 4개와 박정우의 어깨에 있는 별 4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별 4개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급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정우는 어머니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자리보다 아들이라는 자리가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김옥부는 아들이 진짜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말이죠. 그날 별 4개가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권력에서 사랑으로, 군인에서 아들로 말이죠. 마당에선 조용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